창밖에 내리는 비는 차갑고 거세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요양원 3층 좁은 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저 한 뼘의 하늘과 멀리 보이는 단풍나무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단풍나무에 빨갛게 물든 잎사귀는 마치 박 씨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리움처럼 선명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4개월, 박 씨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팔과 다리에는 알 수 없는 멍 자국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샤워실에서 미끄러졌다며 강 주임이 설명했지만 박 씨는 그날 샤워실에 간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식사 시간,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식은 죽과 시든 나물을 내려다보았어요. 옆방 할머니가 죽이 너무 싱겁다고 말했지만 드시기 싫으면 안 드셔도 된다는 냉담한 대답만 돌아왔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식사의 질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과 반찬이 있었는데 이제는 죽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 전부였어요. 박 씨는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민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했으니까요. 손녀 민지, 박 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성공한 변호사가 된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쇠약해진 손으로 베개 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지의 변호사 시험 합격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당시 민지의 환한 웃음이 박 씨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지가 어릴 때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모습, 잠들 때마다 들려주던 동화책 이야기, 등교할 때 손잡고 걷던 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 씨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제자들에게 지식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죠.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고 겨울에 장갑 없이 오는 아이에게 손수 뜬 장갑을 선물했어요. 퇴직 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선 그 누구도 박 씨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숫자로만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01호 할머니, 그저 그런 존재였죠.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정우의 이혼으로 손녀 민지를 혼자 키웠습니다. 정우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자 박 씨를 이곳에 모시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좋은 곳이라 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직원들이 있다는 말에 안심했어요. 팸플릿에 있던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은 그 사진과 전혀 달랐지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약은 늘어갔고 먹어도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약을 먹은 후에는 늘 몽롱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유로 TV 시청도 제한되었어요. 대신 조용히 하라는 약만 늘어갔습니다. 방 구석에 숨겨둔 작은 일기장, 박 씨는 아직 정신이 맑을 때마다 몰래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는 강 주임이 화를 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한참 후에야 와서 빨리 안 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불이 젖었다고 또 혼이 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302호 할아버지가 밤새 아프다고 호출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일, 305호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박 씨는 늘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요. 이제는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르쳤던 가치가 이곳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어요.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면 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교육자의 삶은 이제
먼 추억일 뿐이었죠. 한때는 존경받던 교사가 이제는 그저 짐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 씨가 기다리는 유일한 날은 민지가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바쁜 손녀가 찾아오는 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민지 앞에서는 아픔을, 서러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지만 이제는 그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몸의 난멍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밤마다 들리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도 끝 특별관리실에서는 때때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3개월 만에 민지가 온다고 했어요. 박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른 손으로 머리를 정돈하고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국들은 긴 소매 옷으로 가렸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체크하러 온 간호사 수지는 박 씨의 모습을 보고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수지는 가끔 박 씨에게 친절했어요. 간혹 몰래 과일을 가져다 주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따라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복도에서 강 주임과 소리 높여 말다툼하는 모습을 박 씨는 보았습니다. 수진이 환자 학대를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갈등과 고민이 느껴졌지만 박 씨는 그저 민지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숨겨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일기에는 민지에게 자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손녀에게 걱정을 주기 싫다는 마음과 함께 이제는 누군가 알아야 할 것 같다며 이곳의 실상을 적으려다 끝맺지 못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비명소리, 사라지는 물건들, 설명할 수 없는 멍 자국들, 모든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글을 다 쓰지 못했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강 주임이 들어와 시간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강 주임이 곧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주며 손녀가 온다고 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냉소적인 미소가 불안함을 자아냈습니다. 강 주임의 눈빛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말 조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일기장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박 씨의 눈빛에 잠시 희망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알아주기를, 누군가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그저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민지가 이 모든 어둠을 밝혀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손녀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경받는 교사였던 한 여성의 노년이 어떻게 인권 유린의 장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유난히 맑은 하늘이 펼쳐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는 3개월 만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가슴이 설레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방문 때 할머니의 기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지만 아들 정우는 별일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한 민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웰빙 실버케어라는 간판 아래 입구 벽면에는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접수대에서 방문 기록을 남기는 동안 민지는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보이지 않고 노인 혼자 방치된 채로요. 이상한 느낌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할머니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3층으로 향했어요. 301호 문을 조심스레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께 자신이 왔다고 말했어요.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을 본 민지는 충격에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버린 박 씨의 얼굴, 볼이 움푹 패이고 안색은 창백했어요.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가녀린 목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손을 잡자 뼈만 남은 듯한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할머니께 괜찮으신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민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손녀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팔을 살짝 걷어보니 여러 개의 주사 자국과 멍이 선명했습니다. 여기저기 눌린 자국들은 욕창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어요. 침대 시트는 축축했고 오래 갈아입히지 않은 듯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상태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강 주임이 들어왔어요. 강 주임은 민지를 보더니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절한 미소로 바꾸며 인사했습니다. 강 주임은 오늘 박 씨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안 좋다며 면회 시간을 짧게 해줄 것을 민지에게 요청했어요. 할머니께서 과로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강 주임의 설명과 달리 박 씨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민지는 할머니의 상태에 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멍이 들었는지 설명을 요구했어요. 강 주임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요양원에서는 최선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강 주임은 바로 도와주겠다며 나갔어요. 순간적으로 민지와 할머니만 남게 되자 박 씨는 극도로 초조한 표정으로 민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귀에 가까이 다가와 박 씨는 이곳에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밑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강 주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온 강 주임은 서두르며 박 씨를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민지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침대 매트리스 밑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얼른 주머니에 넣은 후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박 씨는 더 지쳐 보였어요. 강 주임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며 민지에게 다음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기회도 없이 면회가 끝나가는 것이 불만스러웠지만 박 씨의 피로한 모습을 보니 더 고집할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려는 순간 옆방에서 나온 노인이 민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 주임이 재빨리 다가와 그 노인을 방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의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민지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특별관리실이라 적힌 문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앞을 지나가던 중 민지는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 간호사가 약 투여량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원장님 지시니 따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지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서 원장이 민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늘 바쁘다던 서 원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의아했습니다. 마치 민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지는 할머니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서 원장에게 던졌습니다. 체중 감소와 멍 자국,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악화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서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가끔 자해를 하거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민지의 표정이 확신 없이 흔들리자 서 원장은 모든 입소자들의 건강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냐고 요청하자 갑자기 예약을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민지의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어요.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는 요양원 내의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방과 복도의 영상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어요. 서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세 유연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입소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은 허가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변호사로서의 단호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서 원장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언제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민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펴자 할머니의 비틀어진 글씨체로 작성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에는 이곳이 지옥 같다는 내용과 함께 사람들이 밤에 사라진다는 무서운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약을 투여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강주임과 원장이 노인들을 괴롭히니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경고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글씨 아래에는 떨림으로 일그러진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3층의 구조와 특별관리실로 보이는 곳이 X 표시되어 있었어요. 자동차 안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민지는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할머니의 쪽지, 노인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 서 원장의 미심쩍은 태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여러 번 울리다가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연락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을 회피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차 창문 너머로 요양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민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로서 민지는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손가락으로 요양원 정문 안내판을 찍어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를 구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의 이혼 후 홀로 자신을 키워주던 할머니, 항상 격려와 응원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던 분,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이제는 민지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시동을 걸며 민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요양원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요. 그렇게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민지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의 쪽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절박한 메시지, 특히 증거를 찾아라는 부분이
민지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민지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요양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웰빙 실버케어를 검색하자 번듯한 홈페이지와 화려한 홍보 문구가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 리뷰나 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지는 요양원의 재정 상태와 인허가 기록까지 조사했어요. 다음 날 민지는 아버지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할머니의 심각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정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의 평판은 좋다며 민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쪽지를 언급했어요. 그러자 정우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망상일 수 있다며 무시했습니다. 서 원장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건강보고서만 맹신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가슴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할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우를 돌봤는지, 그런 아들이 지금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지는 요양원 방문 계획을 세웠어요. 주 2회 다른 요일과 시간대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구매했어요. 할머니 방에 몰래 설치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장치였습니다. 로펌 동료들에게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한 동료가 노인 학대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가족 외에도 여러 목격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민지는 이 조언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민지는 요양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할머니에게 줄 간식을 가져갔고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민지는 주변 환경을 더 꼼꼼히 살폈어요. 감시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강주임 대신 간호사 수진이 안내해 주었어요. 수진의 표정에서 깊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 수진은 민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를 자주 방문하라는 조언과 함께 강주임을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박 씨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는 과일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어요. 박 씨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식욕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죽만 나온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차갑게 식은 채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옷장을 정리해드리는 척하며 녹음기를 침대 머리맡 선반 뒤쪽에 조심스레 설치했어요. 그리고 사용법을 작은 소리로 알려드렸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어요. 박 씨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다른 방들도 살펴보고 싶었지만 감시의 눈길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다른 복도로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304호방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한 할머니가 침대에 묶인 채로 있었어요. 민지가 충격에 얼어붙어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강주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냉랭하게 설명했어요. 민지의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요양원 설립 배경과 서 원장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서 원장이 지역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담당 의원과의 긴밀한 관계가 눈에 띄었어요. 최근 3년간 요양원 감사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서 원장과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유착관계의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녹음기를 회수하러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유난히 민지를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서 원장이 갑자기 나타나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로 인사하며 민지의 잦은 방문에 대해 슬쩍 언급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서자 박 씨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때 박 씨가 손수건을 건네며 작은 종이 쪽지를 몰래 전했습니다. 쪽지에는 녹음기 발각됨, 조심해라는 짧은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머리맡 선반을 살피니 녹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강 주임이 방을 샅샅이 뒤졌다고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녹음기가 발견되었고 서 원장이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방에 감시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민지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호사 수진이 화장실 앞에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더니 서둘러 갈색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다른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일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고백도 이어졌어요. 누군가 오는 소리에 수지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요양원의 재정 문서와 예산 집행 내역, 노인 복지 지원금 중 60%가 실제 케어에 사용되지 않고 서 원장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에는 진정제와 수면제 과다 처방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어요.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노인들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강력한 약물까지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외부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서류 내용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문가는 이 정도의 약물 투여는 명백한 학대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노인들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심각한 건강 악화와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민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입소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302호 할아버지의 아들 연락처로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쪽에서도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한 명씩 민지는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어요. 일부 가족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달 동안 민지는 요양원을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매번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보고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건강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입소자 가족들과의 2번째 비밀 모임에서 한 가족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별관리실에 격리된 노인들이 며칠 후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죽음의 원인은 항상 자연사 또는 기존 질환 악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민지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요양원 내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고 면회 시간도 점점 짧아졌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갑자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면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로펌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특별관리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민지가 요양원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민지는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출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막혔어요. 비상 상황이라며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할 권리를 주장하며 항의했지만 경비원은 요양원의 방침이라며 완강히 거부했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지가 요양원 출입을 거부당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민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특별관리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곳에 들어간 노인들이 며칠 뒤 갑자기 사망했다는 불길한 소문,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민지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 정우에게 연락했어요. 지난 연락에서 보여준 무관심한 태도로 볼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증거를 담은 파일을 준비해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우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어요. 사업 실패 후 알코올에 의존하는 생활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테이블 앞에 앉은 정우는 시선을 회피하며 대화를 서두르자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수진이 제공한 약물 투여 기록과 예산 유용 내역, 다른 가족들의 증언을 정리한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직접 쓴 쪽지를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수록 정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특히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도움 요청 쪽지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너무 무책임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혼 후 홀로 민지까지 키워주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사업 실패 후 느낀 무력감과 부끄러움으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술에 의존했다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고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우의 태도에는 점차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불안하고 회피하는 눈빛에서 점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무너진 자존감이 어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조심스레 내비쳤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딸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정우가 보호자로서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즉시 퇴소시키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민지는 요양원 측의 거부를 대비해 법원에 긴급 접근 명령 신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공론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어요. 민지는 오랫동안 신뢰해온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민지와 정우는 요양원을 함께 방문했어요. 정우는 새로 구입한 정장을 입고 오랜만에 면도를 깔끔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의 방관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서 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요양원 로비에서 서 원장을 만난 두 사람은 박 씨를 즉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 원장의 대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외부인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정우가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서 원장은
의료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완강히 맞섰어요. 서 원장의 눈빛에서 불안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와 정우의 강경한 태도가 그를 당황시키고 있었어요. 결국 서 원장은 사무실에 있던 경비원을 불러 두 사람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계획대로 즉시 복지부와 보건소에 신고했어요. 민지는 미리 준비한 증거 파일을 제출하며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조사 일정은 빨라도 다음 주라는 말에 민지는 그때까지 할머니가 버틸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느꼈어요. 복지부 방문 후 민지는 언론 보도를 통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기자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게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기사는 신문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기자에게 연락하자 기자는 미안한 목소리로 기사가 출판 직전에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알고 보니 해당 언론사 사주와 서 원장의 정치적 후원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자신도 상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다고 했어요. 민지는 권력과 돈의 네트워크에 가로막힌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로펌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던 민지에게 간호사 수진으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퇴근 후 요양원 뒤편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가 서둘러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고 계속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주었어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고 특히 박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서 원장이 그녀의 다음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수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민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USB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사해온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이었어요. 특히 특별관리실의 영상은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자료였습니다. 수진은 특별관리실의 실체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곳은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이 잦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노인들이 주로 이곳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는 과도한 약물 투여와 신체 구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의료적 필요성이라 믿었지만 점차 학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어요.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한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노인들이 부적절하게 다루어지는 여러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강제로 약을 투여하는 모습,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장면, 특히 특별관리실에서는 노인들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 씨의 모습도 있었어요. 쇠약해진 모습으로 침대에 묶여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는 것은 민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강 주임이 박 씨에게 소리치며 약을 강제로 투여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특별관리실에 있는 노인들 중 상태가 심각해지면 요양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후 외부 병원으로 급히 이송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망하면 요양원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 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은폐해왔다고 했어요. 수지는 박 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어쩌면 곧
외부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녀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멀리 떠나 있으라고 조언했어요. 수진은 떠나기 전 자신의 어머니도 이곳에 모시려고 했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했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어요. USB의 영상을 확인한 민지와 정우는 즉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지는 변호사로서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법원에 긴급 접근 명령을 신청했어요. 이는 박 씨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특별수사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요양원의 조직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어요. 동시에 다른 입소자 가족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민지와 정우는 교대로 요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어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노인 학대 중단, 진실을 밝혀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요양원 앞을 지키는 모습이 지역 소식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서 원장은 이들의 행동을 무시하며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요양원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법원의 결정을 하루 앞둔 그날 저녁,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 씨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 보호자의 즉시 방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수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태가 심각한 노인을 외부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민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정우에게 급히 연락해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는 계속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어요.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박 씨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강인한 교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온몸에 난 멍 자국들이 그동안의 학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담당 의사는 민지와 정우에게 박 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으며 다량의 진정제가 체내에 남아있어 호흡 억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발성 욕창과 구속으로 인한 상처가 전신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상태는 명백한 방치와 학대의 결과라고 단언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의료 기록을 증거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자신의 무관심이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자책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속삭였어요. 민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부터라도 할머니를 지켜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의 영상, 수진의 증언, 의료 기록, 다른 가족들의 증언.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민지는 특별수사팀에 연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인 학대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증거를 정리하던 민지에게 응급실 간호사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심장 박동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숨이 멎는 심정으로 병실로 달려갔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박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징후였어요. 의료진도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던 손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박 씨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며 응급조치를 취했어요. 민지와 정우는 병실 밖으로 잠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의사가 나와 상태가 다시 안정되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두 사람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들어간 병실에서 박 씨의 마른 손가락이 민지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병실에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동시에 학대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떤 치료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병원에 머물며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정우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할머니가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잃기를 반복하는 사이 민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USB에 담긴 충격적인 영상과 병원 의료 기록, 수진의 증언과 다른 가족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우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 씨가 아끼던 물건들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40년 교직 생활의 순간들이 담긴 오래된 사진첩, 제자들이 보낸 손편지들과 감사장, 그리고 민지의 어린 시절 그림일기까지 정우는 자신도 몰랐던 어머니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가슴이 아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후회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요양원과 서 원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날 밤 민지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검찰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행동에 나선 것이었어요. 특히 요양원 내 CCTV 서버와 약물 관리 기록, 예산 집행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특별관리실을 집중적으로 살펴 노인들을 부당하게 구속했던 장비들과 과다 투약 증거를 확보했어요. 서 원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파기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은 노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발뺌했어요. 하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진의 용기 있는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침묵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의 증언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어요. 병원에서는 박 씨가 점차 의식을 완전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할머니가 민지와 정우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두 사람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 씨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마신 후 박 씨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노인들은 괜찮은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로서의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여전했어요.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했어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다량의 약물 투여로 인한 간 기능 저하, 그리고 몸 곳곳에 난 상처들. 의사는 박 씨의 놀라운 생명력이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특별수사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취재진을 피하려 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다른 요양원의 비슷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민지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이 겪은 학대의 실상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손녀로서의 감정이 균형을 이룬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수진과 같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는 즉시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고 전국적인 공분과 함께 사회적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서 원장과 강 주임을 포함한 요양원 직원 5명이 특별수사팀에 의해 체포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혐의는 노인학대, 사기, 공금 횡령, 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죄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 원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점이었습니다. 요양원 감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서 원장으로부터 정기적인 뇌물을 받아온 정황도 포착되었어요. 이로 인해 수년간 요양원의 부실한 운영과 학대가 적발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어요. 박 씨의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힘을 되찾아갔어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재활훈련을 시작했고 말하기 연습도 꾸준히 했습니다. 박 씨의 회복 의지는 병원 의료진도 놀라게 했어요. 한 간호사는 박 씨가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마치 여전히 교단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검찰은 서 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 재판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민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노인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박 씨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퇴원 날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박 씨의 양옆에는 민지와 정우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박 씨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동료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원 입구에서 박 씨를 기다리고 있던 옛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민지가 연락을 취한 몇몇 제자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중년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박 씨는 그들을 보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제자는 박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평생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스승이 이제는 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반겼어요.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요양원과 병원에서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어요. 정우의 차에 오르며 박 씨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의 투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박영의 법이라 불리는 노인 복지시설 관리 강화법이 발의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요양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시민단체도 결성되었습니다. 박 씨의 용기와 민지의 투쟁, 그리고 수진의 양심적 고발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된 것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제 박 씨의 눈빛에도 희망이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겨낸 승리의 경험으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존엄성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박 씨는 과거의 교직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40년간의 교단 생활에서 만난 수많은 제자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았던 보람찬 순간들, 민지를 키우며 느꼈던 뿌듯함과 어려움,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씨의 얼굴에는 점점 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옛 제자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고 박 씨는 그것들을 보며 더 많은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의 깨달음은 제 일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몇 주 후 박 씨의 공식적인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완전한 회복을 확인한 그날은 봄의 따스함이 가득한 오후였어요. 정우의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과 병원에서 보낸 긴 시간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고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정우의 아파트는 넓지 않았지만 박 씨를 위한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책들이 정성스레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박 씨가 좋아하던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고 벽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는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업 실패와 이혼 후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도망쳤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학창 시절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수고하며 자신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던 기억, 아픈 날에는 항상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들, 모든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는 결심과 함께 지역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고 성실히 일하며 어머니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민지는 매일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직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때로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경청하며 3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박 씨는 밤에 자주 악몽에 시달렸어요. 요양원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밀려올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우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가져왔고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가족의 지지 속에 박 씨의 밤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박 씨의 학대 사건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서 원장과 강 주임의 구속 이후 수사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요양원 허가를 쉽게 내주고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들, 예산 유용을 눈감아준 감사 책임자들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전국 요양원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서 비슷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지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어요. 재판 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서 원장의 변호인조차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진이 제공한 내부 영상과 문서는 결정적이었어요. 민지는 법정에서 할머니를 대신해 증언했고 수진도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판사는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주임과 가담 직원들도 각각 형을 받았어요. 서 원장은 징역 7년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강 주임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국가의 공식 사과였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박 씨를 찾아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어요. 장관은 박 씨의 손을 잡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도 결정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노인 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어요. 완전히 퇴원한 2달 후 박 씨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주 3회 가정 방문으로 재활을 돕고 있었고 이제는 짧은 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흐려졌던 정신도 또렷해져 기억력도 점차 돌아왔고 과거 교사로서의 단호함과 지혜도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의 생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의사들도 박 씨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치유의 큰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펌 내의 노인 권익보호 전담팀을 구성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민지의 열정과 전문성을 인정한 대표 변호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무료로 돕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실버케어 요양원 사건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3곳의 요양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주말에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법률 교육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많은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민지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노인 인권 수호자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그녀의 활동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 씨는 민지의 활동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손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민지의 법률 교육에 함께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며 점차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요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정우와 민지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어요. 요양원에서 몰래 적었던 그 일기장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기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은 날짜별 기록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롭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용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민지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말은 2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박 씨는 작은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박 씨의 단호한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과 가족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과 방법을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차 참여하는 노인들이 늘어났어요. 그곳에서 박 씨는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는 박영희법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법이 통과되었어요. 요양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립,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불시 점검 의무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민지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증언했고 박 씨의 경험이 법안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되었어요. 이 법안은 전국 모든 요양시설에 적용되며 정기적인 불시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박 씨는 정우와 민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박 씨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고통, 병원에서의 투쟁,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 인생의 굴곡이 만들어낸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강인한 교사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박 씨는 자신의 삶이 생각보다 더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을 경험했기에 더 밝은 빛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직접 만들었어요. 요양원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정우와 민지는 박 씨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고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지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생각난다고 말했고 정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더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요양원의 어둠은 멀어지고 따뜻한 집의 불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존엄성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박 씨의 용기, 민지의 정의감, 정우의 각성, 이 모든 것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박 씨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어요. 은퇴 후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정의와 용기의 가치, 그것들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와 정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들은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모든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의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